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수사라고 하시면 개인 식별이라든지 친자 감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많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도 하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 후성 유전학 분야 중에서 이제 DNA 메틸레이션 분석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DNA 메틸레이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뭐 체액 식별, 그리고 연령 추정하는 이제 방법이라든지 이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현재 좀 더 다양한 그런 적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NA 메틸화가 뭔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DNA 메틸화는 DNA에 메틸기라고 하는 CH3기가 이제 붙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GATC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DNA 염기설 중에 C 다음에, 즉 사이토신 다음에 구아닌이 나오는 CpG 시퀀스가 있으면 이때 C 위치에 이렇게 메틸기가 붙는 거를 보통은 이제 DNA 메틸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핵 안에 그 DNA를 이제 히스톤이 이제 감싸고 있는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메틸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그 DNA의 정기적 성질이 바뀌어서 이런 크로마틴 구조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뭉쳐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약간 헐렁헐렁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로마틴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패키지가 잘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DNA에 다른 어떤 전사인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유전자 발현이 잘 안 되고 유전자 발현이 저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전사인자들이 잘 접근하니까 유전자 발현이 잘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NA 메틸화 변이는 그러면 이제 유전자 발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런 DNA 메틸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메틸기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동그란 그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DNA 염기 서열에 이제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돌연 변이는 이제 일생 동안 별로 이제 변하지가 않고 한번 발생한 걸 보통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메틸화 변이는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렇게 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틸화 변이가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 이제 요인들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포 분화, 그리고 노화, 그리고 환경, 그러니까 뭐 담배를 핀다든지 뭐 혹은 다양한 뭐 공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환경 노출, 혹은 이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유전적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차이에 의해서 DNA 메틸화 변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DNA 메틸화 변이를 그 법 과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세포 분화라고 하면은 다양한 세포가 원래 하나의 세포가 다양하게 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포 분화가 되어 있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체액이라든지 조직을 식별하는 그런 때 이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노화에 따라서 DNA 메틸화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는 DNA 메틸화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이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용의자의 나이를 추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종자의 나이를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에 노출돼서 이제 DNA 메틸화가 변하는 특성을 이용해서는 용의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뭐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이런 것과 같은 생활 습관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그 바이오 캠프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사이언스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DNA 메틸화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DNA 메틸화 분석하는 방법은 뭐 사실은 그 제한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바이솔파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바이솔파이트 컨버전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디움 바이솔파이트라는 이제 그 화학 물질이죠. 그것을 DNA 처리를 해서
메틸화되어 있는 사이토신과 메틸화되어 있지 않은 사이토신의 이제 염기 차이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소디움 바이설파이트를 처리하게 되면은 메틸화되어 있는 이제 CpG 사이트는 그대로 CpG 사이트로 남아 있지만 메틸화되어 있지 않은 CpG 사이트는 그러니까 이 사이토신이 유라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UPG로 되고 이 시퀀스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 시퀀스가 변이를 그러니까 바이설파이트 컨버전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상보적인 그런 페어를 이루고 있던 것이 이제 싱글 스트랜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서로 더 이상 페어가 안 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PCR 과정을 거치면서 유라실이 이제 티민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알 때 타겟을 이제 PCR을 통해서 증폭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PCR을 통해서 얻은 프래그먼트로부터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CpG 사이트가 원래 그대로 CpG 사이트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은 바이설파이트 컨버전에 의해서 TPG로 바뀌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전에 그 사이트가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열 변이가 일어나면 이 서열 변이를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퀀싱을 하면 되겠죠. 생얼 시퀀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NGS, MPS라는 이제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메틸레이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메틸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료 안에 그 메틸화되어 있는 세포가 몇 개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메틸화가 이제 몇 프로 되어 있는지를 아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량적 분석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얼 시퀀싱 방법은 좀 사용하기 어렵고 NGS 방법 같은 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많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법과학 실험실에서는 또 예전부터 사용하던 기기들이 있어서 그런 비슷한 시퀀싱 방법들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로 시퀀싱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파이로 시퀀싱은 이제 보통 시퀀싱 방법을 말하긴 하는데, 파이로 포스페이트를 검출을 해서 시퀀싱이 되는 거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제 여기서 제가 보면 타겟티드 바이설파이트 시퀀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거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CpG 사이트를 알고 있을 때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일단 PCR을 하게 됩니다. PCR을 하게 되면은 CpG 사이트와 이제 TPG 사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C와 T를 이제 구별하는 이제 방법이 되고, C가 몇 개, T가 몇 개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파이로 시퀀싱은 이렇게 처음에 시퀀싱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붙여주고 나서 하나씩 이제 DNTP를 흘려주게 되는데요. DNTP를 4가지, 그러니까 GATC 다 들어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DATP, GTP 같은 거를 넣어주는데, 이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다음에 들어가는 시퀀스가 뭔지를 알면은 하나씩 먼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G의 컴플리먼트 이제 C가 들어오겠죠. 그럼 C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NTP에서 PPI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인코퍼레이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제 PPI를 여러 이제 그 효소 반응에 의해서 빛으로 디텍션 하는 게 이제 파이로 시퀀싱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뜨게 되는 거를 이제 피크, 그러니까 빛의 이제 시기, 그러니까 세기를 이렇게 나타낸 게 이제 파이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파이로포스페이트가 하나가 나오느냐, 혹은 이제 2개가 나오느냐, 3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피크 높이가 달라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GH 대신에 GGG라는 시퀀스가 있게 되면은 CTP를 넣었을 때 CCC가 3개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파이로포스페이트가 3개가 나오게 되고, 파이로그램에서 그 피크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배만큼 높아지는 거를 이제 디텍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석 대상 염기 서열에 GA, YG라고 하게 되면은 이 YG에 해당이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이제 CPG, TPG 사이트입니다. C와 T를 이제 보통 합쳐서 Y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맞지 않는 그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안 나오게 되니까 피크가 안 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염기 제공 순서에 따라서 피크가 뜨는 걸 보시면 G가 뜨고 A가 뜨고 그 다음에 Y에 해당이 되는 게 T와 C가 되는데 이때 T와 C의 비율이 조금씩 높이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T와 C의 비율로부터 이제 메틸화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C에 해당이 되는 게 메틸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T 신호세기에다가 C의 신호세기를 더한 거 분의 이제 C의 신호의 세기를 계산을 해주면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메틸화가 몇 프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파이로 시퀀싱 방법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 방법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법의학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닙을 디텍션 할 때도 쓰이는데 스닙이라는 거는 뭐 뉴클리오타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메틸화도 C가 T로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CPG 사이트와 이제 TPG 사이트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원래 메틸레이션 되어 있었던 사이트고 이거는 이제 메틸레이션 안 되어 있었던 사이트를 PCR 했을 때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이거의 이제 컴플리먼트는 이제 밑에 있을 텐데요. 뭐 이런 PCR 하고 나서 시퀀스를 얻었을 때 요 부분의 시퀀스와 요 부분의 시퀀스를 하나만 알고 싶을 때 우리 보통 미니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 SB 방법 혹은 이제 스냅샷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의 베이스만 익스텐션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리버스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 G 있는 데까지 바로 프라이머가 바인딩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C로 끝나게 되고 이쪽도 C로 끝나게 되면은 이때 이제 DNTP가 아니라 DDNTP를 붙여주게 됩니다. 한 번만 그 합성이 되고 끝나도록. 그래서 만약에 CG라면 여기 이제 G가 인코퍼레이션 되고 여기 이제 TG라면 A가 인코퍼레이션 되겠죠. 그래서 요 G와 A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메틸화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런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 또는 스냅샷 방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C가 메틸화이기 때문에 G 플러스 A분의 이제 G의 비율로 메틸레이션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밑에 쪽 그 스트랜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포워드 스트랜드 방향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C 혹은 T가 이제 그 형광을 뜨게 되니까 이 형광의 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그런 파이로 시퀀싱이라든지 이제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CPG 사이트의 위치를 알고 그 주위에 시퀀스를 알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마커를 모를 때는 그 마커를 스크리닝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총 유전체 수준의 이제 DNA 메틸화 프로파일을 해야 되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비드칩 어레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케미스트리는 여기 앞서서 설명했었던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 방법을 약간 응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7K, 뭐 450K, 850K, 뭐 935K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됐는데 K라는 게 보통 1000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27K는 27,000개의 CPG 사이트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는 935K이기 때문에 935,000개의 CPG를 이제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 같은 경우는 450K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12개의 네모난 걸 보실 수 있죠. 이쪽에 6개, 이쪽에 이제 6개가 있는데 이제 12개의 샘플을 이제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과학의 이제 그 DNA 메틸화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범죄 과학 수사는 형사 사건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형사 사건에서 이제 DNA 증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제 법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주요 쟁점들이 굉장히 간단하진 않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DNA 증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계로 보통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소스 레벨 이슈, 액티비티 레벨 이슈, 그리고 오펜스 레벨 이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 레벨 이슈는 그
증거물로부터 얻은 DNA가 피고의 것인가라는 것을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이제 개인식별 방법에 사용이 되는 DNA 프로필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거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어가지고 그닥 쟁점이 되지 않는데 두 번째 액티비티 레벨에 해당이 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은 피고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나. 예를 들어서 아동 성범죄자가 자신의 이제 그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동의 속옷에서 자기의 DNA가 나왔지만 자기는 그 아이를 성추행한 적이 없고 아이랑 그냥 손을 잡고 놀아줬다. 근데 아이가 뭐 보통 손을 잡고 이렇게 속옷에 넣는 그런 습관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DNA가 누구한테서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증거물이 거기서 발견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피고의 행위에 관한 그런 액티비티 레벨 이슈가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지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밝히는 그런 오펜스 레벨 이슈를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제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DNA 증거가 발견이 됐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부는 그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이 어떤 체액인지를 알면은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혈액으로부터 그 사람의 DNA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폭력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정액이라든지 혹은 질액, 타액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 현장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이제 성행위와 관련된 그런 행위가 있었을 이제 개연성이 높은 거죠. 반면에 이제 생리혈이라든지 혹은 이제 타액 같은 경우는 어떤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 반대되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그런 증거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직을 이제 식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뇌 조직이라든지 심장, 폐, 신장, 간 같은 거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에서 그런 그 흉기에서 발견된 조직을 식별하는 것만으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위에 손상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체액이라든지 조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모든 세포는 동일한 DNA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분석하든 혹은 이제 피부 세포를 분석하든 동일한 DNA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세포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작용이 다르죠. 그래서 펑션이 다른 거고 이런 작용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런 유전자 발현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뇌 같은 경우는 뉴런 유전자를 발현하지만 다른 조직은 이제 발현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유전자 발현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조직이라든지 체액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DNA가 이제 mRNA를 거쳐서 이제 작용을 나타내는 어떤 이제 단백질로 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단백질이라든지 mRNA를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mRNA와 이제 단백질은 약간 이제 환경에 노출이 되면 좀 불안정하고 잘 이렇게 변성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웠고 또 이제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 앞서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었던 이제 DNA 메티라도 에피제네틱 그런 메커니즘의 하나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DNA 메티라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그런 세포들을 구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체액에서 DNA 메티라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메틸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제 빨간색, 안 되어 있으면 초록색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세로가 각각의 이제 시료를 나타내고 이제 가로가 이제 특정 마커. 그래서 DNA 상의 어떤 CPG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마커는
그 시먼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정액인 경우에는 메틸레이션이 안 돼 있지만 나머지 뭐 블러드, 살라이바 그리고 이제 뭐 바자인 플루이드 같은 데서는 메티라가 이제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그 체액에서 메티라가 이제 많이 되어 있거나 혹은 적게 되어 있는 그런 마커들을 이용을 해서 체액을 식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특별한 에세이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이제 SB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개발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9개의 마커를 사용을 해서 정액, 혈액, 뭐 질액, 타액, 생리혈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 마커인 SE1, 2에서만 이제 파란색 메티라 픽을 나타내고요. 혈액 같은 경우는 이제 BL1, 3에서만 이제 메티라 패턴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마커 위치에 이제 파란색 피크가 떴는지를 확인해서 이런 시각적인 체크를 통해서 이게 어떤 체액인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체액도 현장에서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혼합되어 있는 체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 피크가 어디 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뭐 혈액과 이제 그 타액이 섞여 있는지 혹은 정액하고 그런 질액이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이제 국가수에서 분석한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이었는데 그 버스 옆자리 남성에 의한 이제 성추행 신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추행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용의자를 이제 데리고 이제 경찰서를 갔고요. 그때 이제 증거물로서 이제 채취가 되었던 것이 이제 피해자의 질 면봉과 이제 용의자의 손가락 면봉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검사를 했을 때 질 면봉에서는 물론 정액이 안 나왔고요. 또 피해자의 DNA 프로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 면봉은 이제 피해자의 체액만 묻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용의자의 손가락을 분석을 해봤더니 피해자의 DNA 프로필이 나오고 그 체액을 식별해봤을 때는 이렇게 질액 특이적인 그런 마커인 VF1, 2의 파란색 피크가 뜨는 걸 확인해서 그 질액이 이게 손에 묻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추행을 이제 저질렀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바바리맨 케이스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바바리맨이 나타나면은 잘 신고는 안 하고 도망가기 바쁘긴 한데요. 이분은 이제 신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벌써 이제 사라지셨고 약간 이제 증거물이라고 하는 어떤 체액이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액을 이렇게 닦아다가 이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비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효소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정액하고 타액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DNA 분석을 했더니 그 알 수 없는 2명의 남성의 프로필이 섞여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디퍼런셜 익스트랙션이라는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자가 섞여 있으면 정자는 스퍼메드가 굉장히 단단해서 다른 세포랑 다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거를 이제 원심 분리를 해주게 되면은 정자 부분을 아래 가라앉고 나머지 그 에피셀리알 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위에 둥둥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서 이제 DNA 추출을 하고 체액 식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정자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타액 부분에 기여한 남성이 각각 다른 DNA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 정자, 즉 정액을 현장에다가 남기신 그 분이 범인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도망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사실은 그 행위보다는 도대체 이 DNA가 누구로부터 왔는가가 되게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됐었던 케이스입니다. 사실 DNA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건 숫자로 나타내지는데요. 이게 지금 대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필이 없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용의자가 없으면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이제 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번이라도 어떤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라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프로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NA 프로필이 나오게 되면 증거물하고 이제 맞춰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잘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매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사 단서를 발굴하기 위해서 DNA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DNA로부터 그 사람들의 외부로 드러나는 특성, 그러니까 외형이라든지 출신지, 나이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라든지 출신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적용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형에 해당이 되는 그런 타겟이 보통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을 스님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출신지도 보통 이제 아시아, 뭐 유럽, 뭐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대륙별로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앞서서 이제 노화에 따라서 DNA 메티라가 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DNA 메티라를 이용해서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DNA 메티라를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특정 위치에 그런 DNA 메티라가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DNA 메티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커들을 또 여러 개 모아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 또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3, 4세 정도의 이제 오차를 갖는 그런 나이 추정 모델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나이 추정과 관련된 그런 보고들이 2013년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조직을 대상으로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라고 해서 홀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멀티티슈 에이지 프리딕션 모델을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요. 이후로 그 굉장히 많은 그런 나이 추정 모델들이 개발이 됐고요. 이때는 이제 어레이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메틸레이션 마커를 분석을 해서 나이를 보통 이제 한 4세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실제 나이와 이제 추정 나이가 이제 Y는 X라는 직선에 이제 가까워지면 그 실제 나이 추정 나이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조직들에서 나이 추정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브레스트 뭐 그다음에 이제 피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트 이렇게 심장 조직 같은 데서는 에러가 꽤 뭐 10세 정도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체액도 식별하고 조직도 식별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조직별로 나이 추정의 정확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과학에서는 이제 혈액, 뭐 타액, 구강상피 혹은 이제 뼈 그리고 모근 등을 이용을 해서 나이를 추정하는 모델들이 많이 리포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더 적은 수의 그 DNA 마커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혈액, 타액, 구강상피 세포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4세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세이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액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액은 사실 그 소마틱 셀이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특성이 다르고요. 여기 보시면 3개의 마커를 이용을 해서 5세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국가수 시료에다가 적용해 보면 뭐 1년이 지났든 뭐 17년이 되었든 그 나이 추정은 잘 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바바리맨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텐데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61세 남성으로 이때 정액 부분의 DNA 메티라를 추정해서 알 수 있었고요. 실제 나중에 다시 거기에 등장하셔가지고 50대 후반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체액 식별하고 나이 추정은 이런 식으로 현장에 실제로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는 뭐 담배를 피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술을 마시면 혹은 이제 뭐 이상한 뭐 약 같은 걸 쓰면은 뭐 DNA 메티라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실제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흡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런 AHRR이라는 유전자가
뭐 그 흡연자에서 굉장히 이제 낮게 메티라가 되는 거를 봐서 연령 그 흡연 여부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80%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커피를 섭취하면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DNA 메티라는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1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DNA 메티라 분석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앞서서 흡연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던 AHRR 유전자가 커피랑도 굉장히 높이 상관도가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해석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이 담배도 많이 피고 그 다음에 술도 많이 마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자들이 많이 이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디자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뒷부분에는 미래 우리의 법 후속 유전학은 사실 이런 어떤 그 범죄 과학 수사를 돕기 위해서 그 다양한 후속 유전학적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하고요. 어떤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스모킹 혹은 이제 어떤 뭐 질병에 걸렸었는지 혹은 뭐 마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분석법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법적인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려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